칸트의 순수이성 비판 서문 일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순수이성 비판의 초판은 1781년에 발간되었습니다. 낭독해 드릴 글은 2019년 책세상에서 김석수 옮김으로 출판한 것입니다. Onso의 제목은 Kritik der reinen Vernunft입니다. 인간의 이성은 자신이 인식하는 어떤 종류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특별한 운명을 지니고 있다. 즉 인간의 이성은 바로 이성 자신의 본성상 그 자체에 부여되어 있고 그래서 달리 피해볼 수도 없는 물음들로 인해 더군다나 그러한 물음들이 자신의 모든 능력을 넘어서 있어 스스로 답할 수도 없기 때문에 괴로움을 겪게 된다. 이성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 이성 자체의 책임은 아니다. 이성은 원칙에서 출발하며 이 원칙들을 사용하는 것은 경험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하며 동시에 이러한 경험을 통해 충분히 정당화된다. 이성은 이런 원칙들과 더불어 항상 더 높이 멀리 떨어져 있는 조건들로 거슬러 올라가게 된다. 이와 같은 거슬러 올라감은 이성 자신의 본성에서 나온다. 그러나 물음은 결코 중단되지 않기 때문에 이성은 이런 식으로 진행되어서는 자신의 작업이 언제나 미완결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식하게 된다. 그래서 이성은 모든 가능한 경험적 사용을 넘어서면서도 아마 보통의 인간 이성도 동의할 정도로 확실한 것처럼 보이는 원칙들로 도피하지 않을 수 없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이성은 바로 이 때문에 혼미함과 모순에 빠지게 된다. 비록 이성은 그런 상황에서도 어디엔가 숨겨진 잘못이 근저에 놓여 있음을 간파해낼 수 있지만 그 잘못을 들추어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성이 사용하는 원칙들은 모든 경험의 한계를 넘어서 있으므로 더 이상 경험이 제시하는 그 어떤 시금석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끝없이 전개되는 논쟁의 싸움터를 바로 형이상학이라고 일컫는다. 한때는 형이상학이 모든 학문의 여왕이라 불리기도 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의지를 행위로 여긴다면 형이상학은 자신이 취급하는 대상들의 특별한 중요성 때문에 마땅히 이런 여왕이라는 존칭을 받을 만하다. 하지만 이제 형이상학의 온갖 모욕을 표명하는 것이 시대의 유행이 되어버렸고 그래서 늙은 귀부인이 되어버린 이 형이상학은 헤쿠바처럼 쫓겨나 버림받고 탄식에 잠겨있다. 나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힘센 자였고 아주 많은 사위와 아들들이 떠받든 지배자였다. 그러나 이제 나는 조국에서 추방되어 의지할 데 없는 처지가 되었다. 아비드, 메템, 508에서 510. 독단론자들의 통치 아래 있었던 형이상학의 지배는 처음에는 전제적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입법에는 아직도 여전히 옛 야만의 흔적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 정부는 내란으로 점차 완전히 무정부 상태로 퇴락하게 되었다. 정착해서 땅을 경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전적으로 싫어하는 일종의 유목민들처럼 회의론자들은 이따금씩 시민연합을 파괴시켰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회의론자들이 아주 드물었기 때문에 그들은 저 독단론자들이 언제나 새롭게 다시 형이상학을 세우려는 것을 방해할 수 없었다. 이 시도가 독단론자들 사이에서 합의된 계획에 따른 것은 아니었지만 말이다. 근대에 이르러 유명한 로크의 인간 지성에 관한 일종의 생리학으로 이러한 논쟁들이 모두 종결되고 또 형이상학에 관한 주장들이 지니는 정당성이 완전히 결정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앞서 말한 형이상학이라는 여왕들의 출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니고 있는 통속적인 경험이라는 천민에서 도출되었을 뿐이며 따라서 그 여왕이라고 우쭐대는 것도 당연히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형이상학의 이러한 경험론의 계보가 잘못 덮어씌워졌다. 그래서 형이상학은 자신의 요구들을 계속해서 주장하게 되었고 이로써 모든 것은 다시 낡고 부패한 독단론으로 빨려들어가 경멸 상태에 이르고 말았다. 사실 우리는 학문을 그런 상태에서 구출하려고 했었다. 그런데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모든 길이 헛되이 추구된 지금 학문에는 혼돈과 어둠의 모체인 권태로움과 완전한 무관심주의가 압도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내 이와 같은 현상들은 학문이 잘못 사용된 부지런함으로 인하여 어둡고 혼란스러워 사용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렸을 때 장차 그것을 개조하고 계몽하는 원천, 적어도 서막이 된다. 즉 우리 인간의 본성과 결코 무관한 것이 될 수 없는 대상을 탐구하는 것들과 관련해서 억지로 무관심한 채 하더라도 그것은 헛된 일이다.
또한 형이상학과 관련하여 저 헛된 무관심주의자들이 학술적인 용어를 통속적인 어조로 바꾸어 놓음으로써 자신들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위장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단지 무언가를 생각하는 한 자신들이 대단히 경멸한다고 외쳤던 바로 저 형이상학적 주장들에 다시 빠져들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모든 학문이 번창하는 한가운데서 일어나는 이러한 무관심과 아울러 이런 학문들과 관련하여 모든 학문 중에서 그러한 학문들에 대한 알을 가장 적게 포기했던 무관심도 주의하여 반성해볼 만한 현상이다. 이러한 무관심은 분명 경솔함이 아니라 거짓된 알을 통해서 더 이상 질질 끌어갈 수 없다는 당시의 성숙된 판단력에서 연유한다. 그리고 이런 무관심은 이성으로 하여금 스스로에게 부여된 일들 중에서 가장 어려운 자기를 인식하는 일을 새로이 떠맡아 재판소를 설립할 것을 요구한다. 이 법정은 이성이 제시하는 자신의 정당한 주장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주지만 반대로 모든 근거 없는 주장들은 힘있는 자의 명령이 아니라 이성의 영구 불변한 법칙들로 제거할 수 있다. 이러한 재판소가 바로 순수이성 비판 그 자체인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 비판이라는 것 아래 의미하고자 하는 것은 책이나 체계에 대한 이성이 아니라 모든 경험과 독립하여 이성이 추구하려는 모든 인식과 관련하여 이성 능력 일반에 대한 비판이다. 따라서 이 비판은 형이상학 일반의 가능성과 불가능성을 결정하고 그것의 원천뿐만 아니라 범위와 한계를 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나는 이 모든 것을 원리에 따라 결정하고자 한다. 이제 나는 탐험되지 않고 유일하게 남은 이 비판의 길에서 출발하여 그동안 경험을 떠나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성이 스스로 모순을 겪어야 했던 모든 잘못을 제거하고 안전한 길을 발견했다고 자위한다. 나는 이성의 이러한 물음들을 인간 이성의 무능력을 핑계 삼아 피하려고 하지 않는다. 오히려 나는 이러한 물음들을 원리에 따라 완전히 분류했으며 그런 다음 이성이 이성 자신에 대해서 오해한 점을 찾아내어 이성 자신이 완전히 만족할 정도로 이 물음들을 해결했다. 정말이지 이러한 물음들에 대한 답변은 결코 독단적으로 공상에 빠져드는 지식욕이 기대할지도 모르는 결과가 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지식욕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마술을 통하지 않고는 달리 만족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물음들에 대해서 답변을 찾는 것은 우리 이성이 결정하는 자연적 사명의 의도는 아니었다. 그리고 철학의 의무는 오해에서 발생한 속임수를 제거하는 것이었다. 비록 이 때문에 우리가 매우 찬미하고 애호하는 환상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나는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한다. 나는 이런 일에 종사하면서 나의 주된 목표를 주도면밀하게 완수해냈으며 그래서 나는 해결되지 않거나 적어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열쇠가 제공되지 않는 형이상학적 문제는 단 하나도 없을 것임을 과감하게 주장하고자 한다. 사실 순수이성도 아주 완벽한 하나의 통일체이다. 그래서 이 이성의 원리가 이성 자신의 본성이 자신에게 부과한 이 모든 문제 중 단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라도 답을 제시하기에 불충분하다면 우리는 이 원리를 계속해서 거절해도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원리는 나머지 다른 문제들 중 그 어떤 문제들을 다룰 경우에도 더 이상 충분히 신뢰할 만한 답을 제시해주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과정에서 나는 독자의 얼굴의 겉으로는 아주 거만하고 불손해 보이는 내 주장에 대해서 경멸 섞인 불쾌감이 나타나는 것을 감지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는 이런 주장은 가령 영혼의 단순한 본성이나 세계의 시초가 불가피함을 입증한다고 내세우는 가장 통속적인 계획을 입안한 모든 사람의 주장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적절하다. 왜냐하면 이들이 가능한 경험의 모든 한계를 넘어서 인간의 인식을 확장시킬 것을 자청해서 떠맡는 반면 나는 겸허하게 이것이 내 능력을 완전히 넘어서는 것임을 고백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이들과는 달리 이성 자체와 그것의 순수 사유에만 관계해야 한다. 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주도 면밀한 알을 얻기 위해 나를 벗어나 멀리 나아갈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나는 나 자신 안에서 그러한 것들을 만나기 때문이다. 또한 일반 논리학은 이미 이성의 모든 단순한 작용들이 어떻게 완전히 체계적으로 헤아려질 수 있는지에 관한 예를 제공해준다. 단지 여기서 탐구되어야 하는 것은 경험의 모든 재료와 원조자가 제거되었을 때 내가 이성에 의해서 어느 정도 어떤 것을 수행해내기를 기대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각각의 목적을 실현할 때의 완전성과 모든 목적을 한꺼번에 실현할 때의 주도 면밀함,
이 둘은 모두 자의적인 기획이 아니라 우리의 비판적 탐구의 소재가 되는 것으로 인식 자체의 본성이 우리에게 부과하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적인 탐구 형식에 관계하는 확실성과 명료성이라는 두 가지 요소는 여전히 아주 위험한 기획을 감행하는 이반자에게 정당하게 행할 수 있는 본질적 요구로 여겨진다. 그런데 확실성과 관련하여 나는 나 자신에게 다음과 같은 판단을, 즉 이런 종류의 탐구에서 사적 의견을 주장하는 것이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주장해왔다. 그래서 단지 가설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모든 것은 판매되어서는 안 되는 물건이다. 이러한 물건은 아무리 낮은 가격에도 매매되어서는 안 되며, 그러한 물건은 발견되자마자 몰수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선언적으로 확립해야 하는 모든 인식은 그것이 오로지 완전히 필연적인 것으로 여겨져야 할 것임을 알리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러한 것은 모든 순수한 선언적 인식을 결정하는데 훨씬 더 많이 적용된다. 왜냐하면 그러한 결정은 모든 명증적, 철학적, 인 확실성의 표준적인 척도로, 따라서 그러한 것의 하나의 모범이 되는 예로 이바지하도록 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요소, 즉 확실성에 대해 내가 떠맡았던 것을 제대로 수행했는지는 전적으로 독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의 근거들을 제시하지만 그렇게 제시된 것을 판단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즉 독자들에게 미치는 결과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 것이 저자인 나에게 어울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자에게는 자신이 주장한 논변들이 허약한 원인이 자기 자신에 있지 않음을 밝히기 위해 비록 우발적이지만 어느 정도 불신을 일으킬 수 있는 문장에 주목할 수 있는 기회가 허용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러한 점들과 관련하여 독자가 조금이라도 지니게 될 의심이 주요 목적을 고려해 판단하는 데 미치게 될 영향을 제때 저지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알기로는 우리가 지성이라고 일컫는 능력을 구명하고 동시에 그 지성의 사용 규칙과 한계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순수 지성 개념의 초월적 영역이라는 제목 아래 속해 있는 초월적 분석론의 제2장에서 제시했던 것을 탐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이 탐구를 위해서 나는 엄청난 노력의 대가를 치렀다. 그러나 내가 기대했듯이 그러한 탐구를 위해 내가 치른 노력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다. 어느 정도 깊이를 갖고 기초가 세워져 있는 이런 탐구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한 측면은 순수 지성의 대상들에 관계하여 그러한 지성의 선엄적 개념들이 지니고 있는 객관적 타당성을 제시하고 파악하려는 것이었다. 바로 이 때문에 이 전자의 측면을 고찰하는 것은 또한 나의 목적의 본질적인 요소가 된다. 또 다른 한 측면은 순수 지성 자체를 그것이 바탕을 두고 있는 가능성과 인식 능력에 따라 탐구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측면은 순수 지성 자체를 주관적 관계 속에서 고찰하는 것이다. 비록 내가 주 목적으로 삼고 있는 관점에서 볼 때 이 후자를 해명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기는 하지만 나의 주 목적의 본질적인 부분이 되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나에게 여전히 주요한 문제로 남는 것은 지성과 이성이 모든 경험에서 벗어나 얼마나 많이 무엇을 인식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지, 사유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어떻게 가능하냐가 아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후자는 주어진 결과에 대한 원인을 탐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한에서 그것은 그 자체로는 가설과 유사한 형태를 띈다. 물론 내가 다른 곳에서 제시하려고 하듯이 사실은 그것이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마치 내가 나의 사적인 견해를 수용하는 경우처럼 보이고 독자도 자유로이 다른 사적인 견해를 표현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나는 독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상기시킴으로써 그의 비판을 예방하려고 한다. 비록 주관적 영역의 경우에는 내가 기대하는 완전한 확신을 산출할 수 없었다 할지라도 내가 여기서 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객관적 영역의 경우에는 매우 강력한 효력을 미친다. 92쪽에서 93쪽까지 주장되었던 것만으로도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는 충분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명석함과 관련하여 독자에게는 먼저 개념을 통하여 논리적, 명료함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다음으로 직관을 통하여, 즉 예나 다른 구체적인 해명들을 통하여 직관적인, 감성적인, 명료함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나는 전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했다. 그것은 나의 기획의 필수적인 요소였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내가 두 번째에 그다지 엄밀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주 합당한 요구를 정당하게 행사할 수 없는 예상치 않은 원인이 되었다. 나는 작업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거의 계속적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었다. 예와 해명들이 나에게는 항상 필요한 것처럼 여겨졌고, 따라서 실제로 나의 초고에서는 요구되는 적절한 자리에 그것들을 배치했다. 하지만 나는 내가 다루어야 할 과제가 대단하고 내가 관계해야 할 대상들의 양이 다양함을 곧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이 과제와 연구 대상들을 무미건조하고 순전히 스콜라적인 형태로 다루는 것만으로도 이미 책의 부피를 매우 두껍게 만들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통속적 관점에서만 필요한 예나 해명들로 또다시 책을 부풀린다면 그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특히 나의 이와 같은 작업은 이런 통속적인 사용에는 결코 적합할 수 없을 것이다. 본래 학문에 정통한 사람이라면 이러한 편리함으로서의 통속화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통속화는 언제나 우리의 기분을 즐겁게 해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오히려 목적에 반하는 역효과를 산출할 수도 있다. 테라손 수도원장이 주장하듯이 우리가 한 권의 책이 위대함을 그 책의 쪽수가 아니라 그 책을 이해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으로 측정한다면 우리는 많은 책에 관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책이 너무 짧지 않았다면 오히려 그 책은 훨씬 더 짧아졌을 것이다. 즉 책 쪽수를 줄이기 위해서 책을 너무 짧게 쓰게 되면 그 책을 이해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어 결국 그 책을 더 두껍게 만드는 꼴이 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우리가 광범위하지만 하나의 원리에 통일되어 있는 사변적 인식의 전체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우리는 아주 당연히 많은 책은 스스로 너무 명료해지려고 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훨씬 더 명료해졌을 것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명료함에 대한 도움들은 부분적으로는 도움이 되지만 우리가 전체를 파악하는 데는 종종 혼란스럽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도움들은 독자들로 하여금 그다지 신속하게 전체를 조망하지 못하게 하며 뜻을 해명하기 위해 제시하는 내용물의 밝은 채색은 오히려 체계의 연결 구조와 조직을 덮어쓰여 알지 못하게 만든다. 그런데 우리의 주된 관심사는 이 체계가 지니고 있는 통일성과 견고성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다. 내가 생각하기에 저자가 여기서 제시된 기획에 따라 완벽하고 지속적인 방식으로 위대하고도 중요한 작업을 완수해내려면 독자는 저자의 그러한 노력을 자신의 노력과 하나로 통일시키고자 하는 것을 적지 않은 유혹으로 느끼게 될 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채택하게 된 생각에 따르면 형이상학은 모든 학문 중에서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그리고 또한 미약하지만 통일된 노력으로 완성을 기약할 수 있는 모든 학문 중에서 유일한 학문이다. 그래서 우리의 후세대들에게 남겨지게 되는 것은 바로 교수법에서 각자가 의도하는 바에 따라 모든 것을 정리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로 인해 내용이 조금이라도 더 늘어나는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순수이성을 통해 우리가 점유한 모든 것에 대한 목록, 즉 체계적으로 정리된 목록일 뿐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아무것도 우리를 벗어날 수 없다. 왜냐하면 이성이 자기 자신에게서 산출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의 공통의 원리를 발견하자마자 숨겨질 수 없고 이성을 통해 스스로 드러나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종류의 인식의 완전한 통일은 더군다나 경험에서 나온 어떤 것이나 특정한 경험으로 이끌 수밖에 없는 특수한 직관, 가령 이러한 인식을 확장시키거나 증대시키는 직관 같은 것이 전혀 개입하지 않고 오로지 순수한 개념에서 이루어진 통일은 이러한 무조건적인 완결성을 가능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필연적이게 한다. 너 자신의 집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너는 너의 재산 목록이 얼마나 단일하게 통일되어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나는 순수, 사변, 이성의 이러한 체계를 자연형이상학이라는 제목 아래 내놓고자 한다. 이것은 현재의 이 비판에 비해 분량이 절반도 되지 않지만 그 내용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부하다. 현재의 이 비판은 자연형이상학의 가능성의 원천과 조건들을 가장 우선적으로 제시해야 했고 너무나 무성하게 잡초가 자란 집안을 깨끗하고도 평탄하게 만들어야만 했다. 여기 이 비판에서는 나는 나의 독자에게 재판관으로서 지녀야 할 인내심과 공정성을 기대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즉 자연형이상학의 체계라는 차원에서는 협조자로서의 호의와 원조를 기대한다.
왜냐하면 체계에 대한 모든 원리가 이 비판에서 아무리 완벽하게 제시되었다 하더라도 체계 자체가 주도 면밀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파생적 개념들도 결여되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 파생적 개념들은 선험적으로 어림잡아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점차 찾아져야 한다. 마찬가지로 비판에서는 개념들의 완전한 종합이 빠짐없이 완결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즉 자연형 이상학에서는 이것 외의 개념들을 분석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바로 그와 같은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대단히 쉬운 일이어서 노동이기보다는 오히려 오락에 불과하다. 나는 인쇄와 관련하여 여전히 고려되어야 할 몇 가지만 말하고자 한다. 인쇄가 다소 지연되었기 때문에 나는 겨우 교정 인쇄의 절반 정도를 볼 수 있었다. 물론 그 중에는 잘못 표기된 것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것들은 379쪽 아래에서 넷째 줄의 스프지핏이 특정한 라고 해야 할 것을 스케프티시 회의적 라고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미를 혼란스럽게 할 정도로 잘못 표기된 것은 아니었다.